소개받은 이진원입니다. 제가 진도에 제일 처음 온 거는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퉁소연구라고 하는 책을 그때 간단하게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화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 과학기술원에 붙어놓고 대금을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대금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범수 선생님의 대금산조도 배우게 되고, 근데 그분 성음이 좀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생강 선생님을 찾아가서 대금을 또 배우게 됐는데, 이생강 선생님께서 그때 박종기 대금산조를 복원을 하셔가지고 공연을 하실 때였거든요. 그리고 박종기 선생님 제자인 한주환 선생님으로부터 대금을 배웠다는 그런 그 여러 명인들의 증언을 담은 카세트 테이프를 저에게 또 주시고, 박종기 선생님이 실제 유성기 음반에 취입했던 대금산조 음악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봤는데 정말 새로운 세계였어요. 대금산조가 이렇게 멋있고 대단한 음악이다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는 퉁소연구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하려고 했을 당시에는 대금보다는 퉁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진도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보영 선생님이라고 문화재 전문위원이셨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보영 선생님이 조사하셨던 산조나 신화의 보고서를 보면 박종기 선생님의 흔적을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도에 와서 여러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고 남겨놨던 그 기록들을 통해서 박종기 선생님이 퉁소의 명인이었고, 그 제자들이 이 진도 쪽에 다 흔적을 남기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야지, 그분을 아는 분을 찾아서 뭔가 여쭤보고, 퉁소도 정말 그때는 이제 어떤 퉁소로 부르는지도 모르고 박종기 선생님 대금을 어떤 대금으로 부르는지도 모르니까 와서 남겨진 게 있다면 찾아서 재서 실제로 각각 지공에서 내는 소리를 음정을 녹음을 해서 그걸 복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와서 진도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건 진도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젊은 학생이 와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걸 찾고 그러니까 저를 재워주셨어요. 그리고 방도 내줘서 재워주시고 음식도 해주시고, 그래서 진도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접한 박종기 선생님, 언젠가는 이 박종기 선생님의 음악을 다 살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보영 선생님이 조직해서 활동하셨던 한국고음반연구회라는 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고음반연구회는 1907년 이후로 이 우리나라 사람이 음반에 취입했던 다양한 녹음들을 발굴을 하고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국고음반연구회에서는 본인들이 수집한 음반을 가지고 LP나 CD로 음반을 만들었고, 그 음반을 통해서 이제 한국 전통음악의 역사, 그리고 실제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특히 저는 기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박종기 선생님을 비롯해서 민간 음악 쪽으로 활동했던 대단한 명인들의 음악들을 모아서 음반으로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금, 퉁소, 풀피리의 명인이라는 그 음반을 제가 해설을 쓰고 그 지구 레코드에서 출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박종기 선생님의 음반을 저희가 찾았던 것이 오케라고 하는 유성기 음반에 취입된 대금산조 한바탕, 그리고 콜롬비아라고 하는 음반에서 취입했던 대금산조 관련 음원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음반화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음반 연구에 활동을 하니까 저는 이제 전주를 가면 전주 용머리 고개에 유성기 음반을 파는 골동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박종기 선생의 음반이 있는지를 뒤지는 거예요. 서울도 매주 이제 청계천에 가면 그 벼룩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벼룩시장에 헌책방이라든지 골동품점을 찾아가서 유성기 음반을 뒤지고, 근데 사실은 학생이라고 저에게 유성기 음반을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사느냐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우기고 달래고 쪼르고 해서 음반을 보게 되면 박종기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박힌 거는 제가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그걸 사지 않으면 그 음반이 어느 누구 손에 들어가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종기 선생님을 우리가 전설로 알고 있지만 박종기 선생님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음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박종기 선생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글씨는 장사익 선생님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장사익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제게 직접 써주신 건 아니고 제가 수집한 유성기 음반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발락이라는 공연을 위해서 써주신 글씨라 제가 썼습니다. 박종기 선생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박종기 선생님 음으로 양으로 다 연결되고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제가 박종기 창시자 이 대금산조 창시자 박종기 평전을 썼을 때는 그때 나와 있는 기록들을 샅샅이 뒤져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너무 놀랐던 게 1879년 전남 진도 출생설이 유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적등본이나 호적을 조사하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9년생이야 라고 이제 얘기한 거였고, 문헌에 따라서는 72년, 요건 아마 79년을 잘못 보고 2로 쓴 것 같고요. 80년생까지 설도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박환영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제 호적을 살펴봤더니 1879년 12월 12일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출생 신고를 제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생일을 물어보면 생일이 고무줄입니다. 국악계의 많은 인사들이 생년을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가면 선후배 따져야죠. 그리고 족보 따져야죠. 그럼 이제 나이 속이잖아요. 군대 빼야죠. 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나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79년은 아마 78년도에 태어나셨는데 1년 사나 보자 이러고 79년에 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록으로 남아있는 79년 이거를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밀양박씨 청제공파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박병선 선생님이 조사한 그 족보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이게 이제 박병선 선생님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 못 써가지고 여기 덕인이라고 돼 있죠. 박덕인 선생님의 첫째, 둘째 아들로 돼 있어요. 종기 선생님. 그리고 이제 족보에 1879년 12월 12일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딱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뭐 성준, 천준, 만준 쭉 돼서 이제 있고요. 나중에 이들은 이제 제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박병수 선생님의 기록을 딱 보고 나서 또 뒤에 재인연구에 기록이 돼 있던,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박종기 선생님의 계보를 정리한 걸 보게 되면 박병천과 김대래 집안이 다 인간문화재 집안 아닙니까? 이분 선생님들 집안을 정리를 했을 때 보니까 여기에 박덕배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들로 종기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박덕배신가 박덕인인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도 어머니도 잘 몰라요. 김씨신지 뭐 또 다른 분이신지. 근데 이제 첫째 부인의
아들인지 둘째 부인의 아들인지 이런 것도 지금 애매합니다. 그럼 사실은 제가 이거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집안분들이 조사하시고 정리하시고 진도분들이 이걸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계 문제를 제가 이걸 쓰면서도 너무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있는 그 자료만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덕인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박덕인은 어떤 분이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무정정만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학자입니다. 진도에 이제 와서 잠깐 계셨는데 그분이 음파유필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시를 쓰면서 자기가 이 진도 땅에서 봤던 훌륭한 예술가 박덕인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노래하는 이는 나이 70여 세인데 가곡의 아속청탁과 애촉애유에 모두 능속하였으나 여기서 사실 가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음악이겠죠. 우리가 여기서 가곡을 오늘날 그 성악곡의 하나인 가곡, 선비들이 즐기던 가곡 이걸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둔 지 20년이 되었다. 근데 절정기는 이제 지났다는 얘기죠. 나를 위해서 처음으로 베풀어 주었고 무용도 능숙한데 춤도 잘 췄다는 거죠. 사실은 전통 공연 예인들은요 하나만 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형문화 제도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판소리 다섯 바탕을 다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악기도 다 잘하는데 한 종목만 지정해 주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한 사람이 모든 기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무용도 능숙한데 가야금, 퉁소, 젖대를 잘 분다. 여기 가야금은 써 있죠. 취, 소, 적인데 한시에서 소가 나올 때는 대부분 퉁소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적이라고 했을 때는 적을 저대, 젖대, 절대. 근데 이거는 한자로 쓰면 피리적자예요. 근데 피리는 세로로 부는 그 리드 악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보는 리드가 없는 대금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적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이 박덕인 젖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보면 이거 이미 이제 완도에서 생을 마감한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종기 선생님이 어떻게 음악을 공부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머니를 병간호하면서 허벅지사를 배워들었다는 효행 얘기는 너무너무나 유명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했느냐가 또 문제예요. 첫 번째 어머니를 위해서 했느냐, 둘째 어머니를 위해서 했느냐, 이것도 애매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박종기 선생님이 이런 그 효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효행 상장이 있어요. 그게 한겨레 신문에서 근현대 인물을 조명하는 99명의 근현대 인물을 정리해서 조사를 해서 신문에 낼 때 그 효행 상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박종기 선생은 효행을 했고 그 효행의 대가로 상을 받았어요. 근데 허벅지살을 베서 과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형이 아팠을 때는 단지를 해서 피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그 우애, 그 다음에 효심이 깊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해가지고 풀립이나 보릿집으로 못하는 소리가 없었답니다. 근데 저도 풀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는 제 주머니에 항상 풀피리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티슈예요, 티슈. 소리가 나죠?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래서 풀피를 부는데 예전 사람들은 보릿집은 보리대를 가지고 꽉꽉 눌러요, 한쪽을. 그렇게 되면 그게 피리의 리드가 되잖아요. 그 물고 소리를 내거나 버드나무. 그러니까 이제 개울가에 우리가 능수버들도 가능하지만 갯버들 올라올 때 그 버들가지를 떼서 잘라가지고 입에 물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풀피리가 정말 천연적인 악기인데 박종기 선생이 풀피리의 달인이었다는 거예요. 못하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피리 음악문화라는 책을 쓰면서 박종기도 풀피리의 명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 가면은 제인청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라도 쪽으로 오면은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 쪽은 신방청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달라요. 근데 주로 공인들, 그러니까 무부, 그 다음에 무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자신들의 규약을 통해가지고 조직을 구성한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이 제인청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제인청 안에 어떤 제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신청이라고 하는 곳이 예술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진도에 신청을 두고 거기서 예술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때 그 주변의 진도의 모든 예술인들이 같이 음악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뒤에 이제 말씀을 더 드리면 신청으로부터 진도 아리랑이 나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진도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어디서 왔는지. 진도 아리랑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화지 타령 계열의 그런 그 노래로부터 이제 왔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그게 어떻게 오늘날 같은 음악으로 형성이 됐을까에 대한 문제에 박종기 선생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에서 음악 깊이를 더했을 거고요. 당연히 신청에는 무부들이 있으니까 그런 무속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대금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모릅니다. 박종기 선생이 혼자 있어서 우주에서 혼자 떨어져 가지고 그 대금 음악을 혼자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진짜 베이토벤, 모차르트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이 진도의 뿌리 깊은 예술 토양 속에서 박종기 음악이 형성이 됐을 텐데 그럼 그 영향을 누가 줬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사람 박덕인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 걸 보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 박헌일이라는 분이 박소심 선생님이 이제 박종기 선생님 막내딸이시잖아요. 막내딸이 증언한 거에 따르면은 박헌일 씨에게도 영향을 받았다. 사실 진도에 대금 산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증언도 있어요. 그 박종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산조라고 하는 대금 산조 다 들어보셨죠? 산조를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흩어질 산자에 가락조자.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산조라는 음악이 처음 만들어져서 한자로 처음 기록될 때 그렇게 기록됐을까요? 1910년대에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장서각에 가면 이게 국악 잡철이 있어요. 아악 잡철이. 그런 잡철을 쭉 보면 궁중의 행사와 관련된 기록물이 있는데 그 중에 설경패라고 하는 기녀가 가야금 산조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산조를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흩어질 산자를 쓰지 않고 실산자를 썼어요. 산염기 들어보셨죠? 산은 뭐예요? 구론산 뭐 여러분들 그런 거 드시잖아요. 시큼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큼한 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코끝이 찡하고 시큼하고 눈물을 찔끔 흘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심산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진한 그런 슬픔의 가락이라고 해서 산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실산자 가락조자를 써서. 그 다음에
매일신보의 기사를 쭉 찾다 보면 산조라는 한자 말을 흩어질 산자에 가락조자가 아니라 흩어질 산자에 고를 조자를 썼어요. 그것도 무슨 뜻일까요? 허드러지게 마음대로 골라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산조의 특징을 슬픔에 두었을 때는 실산자 산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마음대로 좌지우지 탄다라고 했을 때는 가락조자 대신 고를 조자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허튼 가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할 때는 흩어질 산자에 가락조자를 쓰는 거예요. 산조를 사조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건 한범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왜 산조를 넉사자 사조라고 했을까요? 산조에는 다양한 악조가 있는데 첫 번째 우조, 두 번째 계면조, 세 번째 경조, 네 번째 호골조. 여러 가지 조가 쓰인다고 해서 사조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거는 한범수 선생님이 기록을 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조라는 게 되게 다양한 명칭으로 전승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산조를 박종기 선생님이 하기 전에 진도에서 이씨라는 사람이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제 무형문화재 전문의셨던 이보영 선생님이 산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글을 발표를 하셨는데, 산조라는 것은 신방곡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신방곡이 뭘까요? 제주에서는 무녀를 신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무녀들의 곡, 그러니까 무속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방곡을 다른 말로 신화위라고 하고, 신화위에서 산조가 왔다라는 것이 통설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방곡이 1850년대 이미 안민영이 쓴 금옥총부라는 책을 보면 창부는 이제 판소리 하는 광대들입니다. 광대들이 지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 신여음을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게 신방곡입니다. 그 신방곡은 독주면서 반주가 붙는 그런 형태, 즉 산조와 같이 독주곡 형태로 연주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화위라고 얘기하면 무속음악에서의 반주를 뜻하는데 전혀 다른 음악이 신방곡인 거예요. 하마진 선생이 1948년에 조선음악 통론을 쓰면서 7년인가요? 8년인가요? 헷갈리는데 자꾸. 조선음악 통론에 김창조 선생이 신방곡을 변작해서 산조를 만들었다는 기록을 썼어요. 변작했다는 말을 썼어요. 신방곡이 토대가 되는 음악이요. 근데 신방곡 자체가 이미 독주곡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방곡을 진도에서 하는 이가 있었다. 박종기 선생이 이전부터. 그죠? 그렇다면 대금산조의 창시자가 박종기가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종기는 대금산조의 전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금산조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박종기 선생 이제 지금 삼막리에 가면 후박나무가 하나 있고 거기 샘물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땐 그 표지판에 후박나무라고 써 있었는데 그걸 지웠어요. 후박나무가 아니래요. 무슨 열대수종의 나무라는 겁니다. 그 나무도 이제 정확히 찾아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아래에서 독공을 했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심요살이를 했대요. 그럼 별을 보고 대금을 연주하고 이슬 맞으면서 대금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럼 대금을 연주할 때마다 새로운 가락들이 샘솟듯이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1층에서 문화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대금산조 말고 단소산조의 새로운 경지를 만들어낸 추산 전용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이제 정읍분이신데, 이 전용선 선생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연세대학교에 계시다가 도서관에 계시다가 퇴임하셨던 예용의 선생님,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용의 선생님의 인간문화재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추산 전용선을 인터뷰한 기록이 나오는데, 전용선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단소산조 한장단을 만드는 건 산모가 애를 낳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산조가락들 들으면 그게 그거 같고 맨날 똑같은 가락만 하는 것 같고, 근데 추산 선생이 연주하는 단소산조는 들으면 완전히 빠져들거든요. 그게 애를 낳는 고통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이 그의 산조인 거예요. 박종기 선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3년간 심여살이 하면서 대금을 분 거예요. 새가 날라와서 짖으면 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저 소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박종기 선생님 최고 장기 중에 하나가 봉장취라는 겁니다. 봉장취.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봉장취는 스토리가 있는 음악이에요. 엄청 멋진 음악인데 봉장취의 핵심이 새소리 묘사입니다. 그 새소리를 박종기가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박종기 선생님의 효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형인 박종현이 몹쓸 병에 걸려서 단지에서 피를 넣었다. 그죠? 이거 다 그 구술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909년에 유림의 청거로 효행상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용현 선생, 박종기의 퉁소제자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여기 보면 후박나무 밑에서 젖대 공부를 했다. 봄에 젖대로 종달 세우는 소리, 두견 세우는 소리를 내면 새들이 날아들었다. 정말 신화 속의 인물이죠. 2004년에 제가 산막리 찍은 겁니다. 여기가 대금 독공을 쌓았다는 그런 후박나무고요. 박종기 선생님이 진도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 서울로 가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서울로 갔는지에 대한 설도 구구절절합니다. 뭐 임방울하고 같이 공연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는데 보면 연도가 임방울이 태어나서 한 2살 때 되던 애예요. 임방울 선생님은 박종기 선생님 한참 후배죠. 같은 급으로 놓으면 안 되죠. 박종기 선생님은 그때 당시 판소리 오명창급이에요. 성만갑, 이동백, 정정열, 그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조선상황연구회 최고의 대금 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급이 낮은 사람하고 공연하려고 가는 건 아니겠죠. 어떤 전기가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조선신군 건립 때 그 총독이 박종기 선생을 불러가지고 음악을 듣게 했다. 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러면 신군 건립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근데 그게 사실인가? 그런 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박종기 선생님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서울로 갔을 텐데 박종기 선생의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성방송국에 박종기 선생님을 출연시킵니다. 아마 그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박종기 선생님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1927년 11월입니다. 아마 이제 경성방송국이라고 하는 게 호출보가 JODK입니다. JOAK가 동경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ABCD, 네 번째로 이제 일제 때 건립된 그런 그 방송국이 경성방송국인데 경성방송국에서 1926년에 이제 개국을 하게 되고 그래도 1년 뒤입니다. 그죠? 1년 뒤에 박종기 선생님이 지용구라고 하는 명인하고 같이 음악을 합주를 합니다. 그게 최초의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유성기 음반을 취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유성기 음반을 취입한다는 거 오늘날 똑같아요. K-POP, BTS가 방송 나와서 노래 부르고 음반 취입해서 팔고 똑같아요. 근대의 이런 그 오늘날의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기본 구조가 다 권력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박종기 선생님은 정말 대중적인 예술가로 급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조선성악연구회라고 하는 곳에 그 창극 반주를 할 때 반주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 창극, 신화의, 민요, 시조 이런 것들 반주까지 하게 되면서 다양한 무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국악 공부를 할 때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이해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해구 선생님이 그 JODK 제2방송,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어로밖에 방송을 안 했잖아요. 이제 우린 노래는 그 일본 노래 사이에 맛배기로 조금씩 집어넣었다가 이제 뭐 그 조선에도 라디오가 많이 보급이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조선어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2방송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제2방송 방송 과장을 하셨던 분이 이해구 선생님입니다. 그래갖고 이해구 선생님이 국악인들을 다 섭외를 해가지고 방송을 많이 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그 박종기 선생님과 관련된 일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박종기 선생님은 방송을 하실 때마다 술을 드셨대요. 그래갖고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이제 녹음실에 앉아 있으면 그 일본인 그 엔지니어들이 저 사람 술 먹었는데 저기서 방송시키면 되냐고 막 그렇게 딴지를 걸었답니다. 근데 박종기 선생님은 술이 들어가지 아니면 대금음악이 나오질 않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서 방송을 했다는 그런 일화를 이해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 이제 박종기 선생님 라디오 방송 첫 번째가 1927년 11월 7일자. 여기 보면 대금, 해금, 요 해자입니다. 해자. 해강할 때 해자예요. 근데 해금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해금을 독주도 하고 합주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박종기와 지용구 선생이. 이게 이제 1927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 갈래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송방송 선생님이 라디오 그 JODK 라디오 방송 그 스케줄표가 있잖아요. 이게 오늘의 라디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도 TV 프로그램 옛날에 신문에 나오는 거 맨날 봤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대금독주 박종기, 뭐 대금산조 뭐 박종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겁니다. 2017년에 2번 한 것 같고요. 독주 및 합주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씩 2개씩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년에 대금 독주를 16번 하셨고요. 쭉 보면 30년, 31년은 없지만 33, 34, 35, 36, 37, 38, 39, 40, 42 꾸준히 출연하셨어요. 라디오 방송에 거의 꾸준히 출연하는 정말 대표적인 기악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뭘 했느냐 하는 거죠. 박종기 선생이 어떤 음악을 했느냐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35년 1월 6일에는 남도미녀 보렴 세타령 육자백이 자진 육자백이 흥타령, 이거 대표적인 남도 작가잖아요. 남도 작가의 오비치 김소희. 이거 김소희 선생님 아시죠? 그리고 오비치라는 분도 송만갑의 제자입니다. 되게 유명한 동편제 명창이에요. 근데 오비치 김소희 선생이 출연해가지고 남도민요를 부르는데, 그걸 누가 반주를 했느냐? 박종기 선생님이 반주를 한 겁니다. 박종기 선생님의 반주는 우리가 허투루 볼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농부가 얘기를 말씀을 해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박종기 선생은 그런 그 반주 음악을 자기의 독주곡, 창작곡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농부가 하고 자진 농부가를 이화중선하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걸 자신이 독주곡이라고 해서 음반에 취입한 그 밀리온 음반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같죠? 여기 오태석으로 바뀌었네요. 오비치만. 세 번째, 똑같이. 여기 보면 또 네 번째, 오비치 신숙. 신숙도 OK 레코드에서 오비치하고 같이 전속으로 활동했던 명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변진홍, 홍서울. 창자만 바뀌고 대금은 다 박종기 선생님이 반주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김혜선. 이 김혜선이 되게 특이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가야금 산조가 유성기 음반에 언제 취입됐느냐라고 했을 때 김혜선을 뽑아요. 김혜선이 1920년대 중반에 니뽀노홍이라는 레이블에 장양조 산조라는 그 가야금 산조를 최초로 취입한 사람이고,
그 장양조 산조라고 할 때 산조의 한자가 흩어질 산자 가락조자로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조의 그 한자 이름을 우리가 딱 찾아 들어갈 때 이 김혜선을 만날 수가 있는데 김혜선과 박종기가 이렇게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영태. 고영태는 우리가 시조가 판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르는 시조를 우리가 경제, 그죠? 전주나 전라도 지역에서 부르는 시조를 우리가 완제, 완산제, 그죠? 이 경상도 지역에서 부르는 시조를 영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생들이 부르는 시조를 기판시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다 구분을 해요. 우대에서 부르는 시조를 우대시조, 뭐 아랫대에서 부르는 시조를 아랫대시조. 시조도 부르는 지역과 그 다음에 부르는 계층에 따라서 다양하게 부르고, 가장 늦게 나온 게 서감제죠. 정경태 선생님이 시조를 본인이 장단 점수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가장 보급하기 쉽게 만든 그런 시조제가 서감 정경태제죠. 시조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고영태 선생은 영제 시조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 대금으로 고영태의 그 시조를 반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36년에 대금독주 산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 봉장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음악이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새타령도 있고요. 봉장취도 있고요. 봉장취를 새타령이라고도 하고요. 봉장취를 봉장추라고도 하고요. 봉황곡이라도 하고요. 고니타령이라고도 하고요. 기러기 타령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 고수로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고수가 돼서 단가 반주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다시 조금 더 정리한 거고요. 아까 표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종기 선생이 고수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의 그 음악을 북을 잡았을까, 장구를 잡았을까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여기 보면 가야금 병창에는 박동준, 이소양, 김운선. 이 김운선이 누구냐 하면 김죽파예요. 그 김창조의 손녀딸. 그래서 김창조에게 그 가야금 산조를 배워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완성했던 분이 옛날엔 김운선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 김계양, 김채련, 이 정남이. 이 정남이는 누군지 아세요? 정남이라는 사람은 1930년대 창극의 대표 배우였어요. 그리고 가야금 병창이 완전히 명인이었고 이 사람이 해방돼서 한국전쟁 때 어딜 가냐면 북한을 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가야금 산조를 가르쳐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최옥삼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최옥삼도 다 김창조의 제자인데 최옥삼 선생이 이제 그분은 거문고도 하고 가야금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는 정남이가 가야금을 하니까 이분이 최옥삼 선생이 가야금을 안 해요. 그래서 단소와 대금을 더 집중적으로 했고 작곡 쪽으로 노선을 돌려가지고 많은 음악 활동을 했죠. 그 정남이. 그 다음에 신쾌동 선생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백낙준의 제자로 검은고 산조의 명인이었고 본인 이름을 딴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를 갖고 있죠. 여기 가야금 산조는 김혜선, 이옥화, 이소양, 김운선, 김채연, 박동준, 정남이. 남도당가 김농훈, 배서량. 배서량도 송만갑의 제자로 일찍 사망하죠. 예. 문명화, 박록주 선생, 우리 잘 알죠? 그 다음에 조학짓, 이 조학짓 명창도 이동백 선생이랑 같이 폴리도르라고 하는 유성기 음반 회사에서 이 심청전 전집과 그 다음에 이제 적벽가 전집을 취입했던 명창인데 조학진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박동진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현수 선생, 김현수 선생은 창극단 단장까지 하셨잖아요. 동토째 판소리를 완성하신 분. 김정문은 이제 송만갑의 제자인데 동편제 판소리 명창입니다. 시에론이라고 하는 유성기 음반 회사에서 춘향가 전집을 취입을 해서 이 김정문의 소리를 복원하는 작업들을 요즘 하고 있어요. 단가 김소희 선생, 속곡의 지용구 선생. 이 지용구 선생은요, 거문고의 명인이며 해금의 명인이고 장구의 명인인데 이 해금 산조를 처음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용구 선생이라는 분이 해금 산조의 창시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김덕진이라고도 하고 김덕준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김덕진과 김덕준 같은 인물인데 이제 둘로 부르거든요. 이분도 해금산조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금산조는 김덕진과 그 다음에 지용구 선생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다 활동을 하신 거예요. 여기 창극조는 여기 조몽실 월북하셨죠. 그 다음에 박소향, 주향란, 박초월 해방후에도 활동해요. 그 다음에 김유행, 오수암, 오추월, 조난옥, 정광수 선생이 문화재셨잖아요. 박봉선, 박난화, 이동백.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은 신쾌동, 반주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박종기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60년대, 70년대 집요하게 파고들었었어야 돼요. 그때는 국악예술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박종기 선생님하고 활동했던 이 신쾌동 선생이나 김소 이런 분들 다 계셨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와서 찾으려니 다 돌아가시고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진짜 안타까운 거는 박종기 선생님이 연주하는 그 음악을 지칭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박종기 선생님이 대금을 딱 갖다 놓고 요즘 이제 대금을 제10, 제20, 제30, 그 다음에 취구는 취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불렀을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첫째 군형, 둘째 군형, 셋째 군형이라고 밑군형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는 것도 부는 곳, 이렇게 얘기를 그 우리식의 용어들, 음악 용어들 다 사라진 거예요. 박종기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이해구 선생님이 이제 그나마 박종기 선생님이 연주하는 대금에 어떤 청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청이 뭔지 아세요? 청? 노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이 되는 음을 딱 불러주잖아요. 디리디리리리리리 하면 요게 기본 청이에요. 이제 이게 아래음, 위에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청이 아래로 내려갈 때 이제 아래청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청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비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빗긴 청. 그러면 요거는 새삼청이라고 해서 새삼스러운 다른 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디리리리리리 이러다가 디리리리리리리 기준이 되는 청이 달라지면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대금으로 어떤 손가락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연주해야 이 사관청이 나오는지, 오관청이 나오는지, 육관청이 나오는지, 봉화자청이 나오는지, 한림청이 나오는지, 비청이 나오는지, 어청이 나오는지. 박종기 선생님 말로 그거를 기록을 다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못했다. 문화유산을 보고 다 잊어버렸다. 이제 그러면 박종기 선생님이 라디오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일제강점기 근대기에 많이 형성화 정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성기 음반도 고스란히 나옵니다. 박종기 선생이 라디오에서 했던 게 유성기 음반으로 그대로 나와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유성기 음반만 막 집요하게 찾으면 박종기 선생 음악을 오늘날 다 되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박종기 선생님 유성기 음반을 추적하고 목록을 만들었더니 전부 47장의 유성기 음반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47장의 유성기 음반의 숫자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유성기 음반 회사들이
음반을 취입할 때 목록을 어떻게 이제 그 기록을 하냐면 오케 고악단, 오케 레코드에서 연주하는 옛날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단 이렇게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오케 고악단의 멤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박종기 선생님의 대금은 지문이 있어요. 들으면 박종기 선생님의 스타일에 손가락 떼는 법이 있어요. 박종기 선생님의 대금 성음이 있어요. 그 성음이 유성기 음반에 딱 들린다 그러면은 오케 고악단에 박종기 선생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48장도 될 수 있고 9장도 될 수 있고 50장도 될 수 있다. 혹은 오케 고악단이라고 돼 있으면 다 박종기가 돼 있다라고 목록을 만들었다면 46장도 될 수 있고 45장도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50장 전후쯤 될 것 같은데 최초의 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유성기 음반을 찾으러 다니셔야 돼요. 목포의 어느 골동품점에 유성기 음반이 있는데 거기 박종기 선생님 이름이 딱 박혀 있는 거를 오늘 살 수도 있어요. 그거 몰라요. 저는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낚시질이라고 합니다. 낚시질을 잘해야 좋은 대어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1929년 4월 4일 조선일보에서 이 기록이 이제 광고가 실렸다는 얘기고요. 콜롬비아의 제2회 신보입니다. 콜롬비아라는 유성기 음반 회사는 미국의 제휴를 받아서 일본이 한국으로 최초로 진출한 유성기 음반 회사 일본 축음기 상회가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서 일본 콜롬비아사를 만들고 그 일본 콜롬비아사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내기 시작했을 때 두 번째 발매 광고에 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본 축음기 상회가 우리 한반도에 진출을 해서 했던 것,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문화 활동을 한 거지만 결국은 수탈을 한 거죠. 예술가들에게 돈 몇 푼 줘주고 음반 판도는 다 일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아주 교묘한 수탈의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남긴 음반을 통해서 우리가 박종기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게 왜 콜롬비아로 바뀌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유성기 음반 취입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나팔통식 녹음으로 취입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1920년대 윤심덕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가수 기억나세요? 사해찬미를 취입한 윤심덕이 큰 나팔에서 앞에서 이렇게 음악을 취입하는 장면 보신 기억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나팔에다가 소리를 하면 나팔 끝에 뭐가 있냐면 바늘이 있어요. 바늘이 쭉 돌아가면서 그 음반에다 골을 파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코팅도 하고 뭐 도금도 하고 해서 다시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내면 그 홈을 그 홈에다가 바늘을 얹으면 그게 바로 나팔로 연결돼 갖고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나팔통식 녹음 유성기 녹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단점이 있어요. 큰 소리밖에 녹음이 안 돼요. 작은 소리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녹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전자공학이 계속 발달을 해서 우리 요즘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같은 거 기본적으로 하지만 다이오드, 진공관 같은 걸 가지고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음악을 녹음을 할 수 있게 된 게 전기 취입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기 취입 방식을 도입한 거예요. 일본 축음기 상회에서. 그리고 전격적으로 이름을 일본 콜롬비아사로 하고 박종기 선생이 그때 처음으로 대금 음악을 거기다 취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음반을 사시면 요거는 음반 번호입니다. 40030이라고 돼 있잖아요. 40030은
콜롬비아 레이블 그 음반 번호 체계에서 30번째 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 뒤에 20711이라고 있잖아요. 20711 쭉 보니까 요 밑에 20615라고도 돼 있네요. 여기 보면 20616이라고 돼 있고, 근데 번호는 이거는 K804로 돼 있고, 얘는 콜롬비아 40041이네요. 이거 뭐냐 하면 음반을 녹음하는 것과 발매가 달라서 그래요. 요 괄호 안에 숫자는요, 음반 녹음실에서 녹음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종기 선생이 일본에 가서 대금 음악을 취입을 할 때 20711이라고 하는 그 동판 번호 있는 그 순서에 녹음을 했다는 거고, 요거는 20615예요. 그러니까 20615하고 20616이 있으면 어떤 게 먼저 했겠죠? 당연히 요 20615가 먼저 했죠. 근데 요건 콜롬비아고 요건 일축조선 소리판이잖아요. 아까 제가 일본 추궁기 상회에서 취입을 했고 그게 일본 콜롬비아라고 했잖아요. 요게 과도기입니다. 1928년에 콜롬비아가 음반을 취입을 하게 되는데 일본 추궁기 상회라고 하는 내 이름을 가지고 계속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팔통식 녹음으로 조잡한 음질로 만들긴 했는데 이거를 전기 취입으로 바꿀 때 그냥 갑자기 콜롬비아를 들어대면 사람들이 막 당황할까봐 그러니까 일축조선 소리판이라는 이름으로도 전기 취입 음반을 취입한 거예요. 해서 판을 낸 거예요. 그게 20616인 거죠. 그죠? 그럼 20616, 20615 하면 이거 콜롬비아 같잖아요. 이 녹음 번호가. 이 음반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요게. 그러나 우리는 이 음반이 이거랑 같다는 걸 알아요. 왜? 녹음 번호가 같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건 없어도 요걸로 그 모든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로 보면 음반 번호는 40030이 제일 빠르니까 이게 최초의 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녹음은 뭐가 빠르다? 요게 빠르다. 그죠? 그래서 녹음 순서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929년에 3장의 음반이 나왔고요. 뚝 떨어져서 아까 1930년, 31년 요때 박종기 선생이 라디오 활동 안 했잖아요. 음반도 그때 게 없어요. 그죠? 그때는 박종기 선생이 뭐 했을까요? 지방으로 다녔겠죠. 지방에서 오브리 뛰었겠죠. 원래 이제 그 협률사라는 요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협률사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협률사를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저도 이 제 책에 잘못 썼어요. 왜냐하면 조영규라는 분이 협률사와 원각사라는 책을 다시 쓰시면서 연대 박사 논문인데 협률사가 어떤 거라는 거를 명확히 밝히셨어요. 협률사는 관립 성격의 흥행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률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라고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립 성격의 흥행회사가 협률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그 협률사 이름을 받아가지고 뭐 이동백 협률사, 송만갑 협률사, 그죠? 나중에는 임춘행 뭐 협률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협률사라는 게 흥행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서 극장 뭐 그때는 광무대니 뭐 원각사니 뭐 이런 그 극장들이 있어갖고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지방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조직을 해서 지방 순회를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시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 박종기 선생님이 아팠거나 박종기 선생님이 지방 공연을 다녔거나. 근데 지방 공연을 다녔을 때는 흔적들이 좀 남아있긴 해요. 지방 극장에서 뭘 했다는 것이 그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나 매일신보의 지방판 난에 가끔 실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잠깐 10분 동안 쉬고, 너무 힘드시죠? 이게 비가 와갖고 좀 습해가지고 한 10분만 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셨어요? 네. 이게 앞에 초반밖에 못한 것 같은데 벌써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36년 음반 취입된 거, 34년. 여기 보시면 오케 유성기 음반이라는 거 있죠. 오케는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요하게 운영을 했던 회사인데, 데이치쿠, 제축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성기 음반 회사, 그 회사의 조선 음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한국 사정을 잘 아는 이철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최고 명인 명창들을 취입을 했던 음반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임방울이 춘향 찬화가, 이거 우리 들어볼 텐데요. 이 창자판 소리를, 그러니까 소리를 짜서 임방울이 많이 불렀습니다. 그 임방울이 가장 친하게 생각했던 김종기라고 하는 그 가야금, 그 다음에 검은고, 단소까지 유성기 음반에 취입했던 벗이 있었어요. 그 벗이 사망하자 임방울이 노래를 지어서 음반을 취입하는데, 그게 고우애도가라는 음반입니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임방울이 추억이라고 하는 노래 그 지어서 불렀잖아요. 임방울의 추억은 옛 자기의 사망한 처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임방울이 이런 식으로 소리를 작창해서 많이 불렀습니다. 그 판소리에 박종기 선생님이 대금을 불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진도아리랑과 관련된 음반입니다. 오케에서 나온 음반에 오태석, 가야금 병창의 최고 명인이었죠. 그 다음에 오비취, 아까 송만갑의 제자라고 얘기했었죠. 이 두 사람이 조창을 하고 김소 선생님이 주창을 했던 진도아리랑 음반에 오케 선양악단이 반주를 해요. 근데 여기에 박종기 선생님 대금이 있는 겁니다. 선양악단이라고 하는 건요, 요즘 말로 따지면은 양악기하고 국악기하고 같이 합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양악단이라고 했다가 해방 후에는 한양악단이라고 불렀죠. 예. 북한은 이제 배합교향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35년도의 음반이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박종기 선생님 유성기 음반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꽤 많죠. 이제 그 음반 취입을 보고 무대 활동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930년대 초 해화여고 교장이었던 이일성의 지원 아래서 활동을 했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종기 선생님에게도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패트론이죠. 예술가들을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에는 여류 예술가들, 특히 요즘 이제 기생이라고 얘기하는 권본에 소속되어 있는 여류 예술가들이 사실은 남자 패트론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여성 예술가들은 이제 밖에서 무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박종기 선생은 진도갑부였던 조병수, 그 다음에 동경제대 경제학부 출신 장홍일의 그런 그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종기 선생님 무대 공연과 관련된 기사 2개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구가 낳은 신진국창 신금홍, 이 신금홍이라는 사람이 아까 김정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시에론에서 춘향가 한바탕을 취입했던 사람이고요. 국장 김추월, 요분도 좀 일찍 가셨습니다. 근데 기회를 얻어 적잘불기로 조선 명수인 박종기와 조선 고대 무용의 김남수는 남자분인데 이분이 그 다이헤이 유성기 음반에 판소리를 많이 취입을 하셨어요. 근데 춤도 잘 추셨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연을 했다. 4대 명인의 인팔레드인 만큼 만도의 인기는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대구에서 공연했던 기록입니다. 31년. 아까 제가 30년, 31년 그 활동이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중앙일보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시대일보로 바뀌는 신문인데 그 조선중앙일보에서 음악 만담의 밤을 개최를 하는데 여기서 신민이와 신작소금은 물론 조선의 대금 명수, 여기 적을 대금으로 봤죠, 그죠? 박종기 군의 독주가 있을 터인바 공목은 국거리라고 하며, 국거리 하면은 어떤 음악이 떠오르세요? 굿거리 같죠? 이게 자진몰이에요. 예전에는 자진몰이를 국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기 지역에서 장단 명칭에 국거리가 있죠. 그건 기역자가 아니라 시옷 받침을 쓰는 굿거리. 굿거리는 떵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3소박 4박자라고 해요. 우리가 그거를 4개의 박으로 세는 건데 우리 자진몰이는 뭐예요? 떵덕 쿵덕 쿵덕. 그러니까 4박이잖아요. 얘도 3소박 4박자예요. 그러니까 국거리가 통하기는 하는데 빠르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경기 국거리는 능청능청 되지만 남도 국거리는 빠르죠. 그래서 이게 산조의 자진몰이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산조를 공연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기사가 매우 중요한 게 박종기 선생님 사진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제가 강의 드릴 때 초두에 한겨레 신문에 근현대 인물 99인 연재할 때 그 기사에 모든 근현대 인물은 사진이 있었는데요. 딱 한 사람만 사진이 없었습니다. 박종기 선생님. 박종기 선생님이 그 부모님께 허벅지살을 잘라가지고 거드렸잖아요. 고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불구가 되잖아요. 다리를 저셨답니다. 그리고 박종기 선생님은 얼굴이 많이 얽으셨대요. 그러니까 볼품없다는 거죠. 그래서 박종기 선생님 스스로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식의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종기 선생님은 사진이 없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중앙일보에 이렇게 신문에 사진이 딱 등장하게 된 거죠. 박종기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공연 무대 활동을 하게 된 건 조선성악연구회의 회원으로서입니다. 원래 조선음률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판소리의 중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 뒤에 보게 되면 김초양의 후원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익이라고 하는 분이 집을 하나 딱 줍니다. 그게 이제 익선동에 있는 조선성악연구회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조선성악연구회 건물을 만들고 그게 이제 그 종잣돈이 되고 또 토대가 돼가지고 활발하게 조선성악연구회가 창극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박종기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많은 공연 무대에 서게 되는 거죠. 조선성악연구회 34년 6월 10일에 제1회 연주회를 하고 3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판소리 및 창극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 다음에 그 발기인들은 송만갑, 이동배, 김창룡, 정경열 다 여기 한성준, 오태석, 김용승, 김종기, 김동강, 박록준, 김채련, 심상권, 중고제 가야금 명인이시죠. 병창과 산조의 명인이죠. 강태홍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남도 성악과 기악기를 총망라하는 대표 인물로서 참여를 해서 박종기 선생이 거기서 기악으로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그럼 조선성악연구회의 활동 기록 이것도 이제 기사 몇 개만 뽑아봤는데요. 다시요. 조선제례 가극이면 춘향전, 심청전 몇몇 가지에 지나지 못했다. 근데 조선성악연구회에서 배비장전을 가극화했다. 그래서 연습해가지고 동양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박종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배비장전 창극을 할 때 박종기 선생님 참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또 명창대 이 한 가뭄이죠, 그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춘궁기를 맞이해서 이제 그 공연 명창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 보면 병창, 현금병창 뭐 쭉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뒤에 여기 박종기, 그죠? 박종기 선생님 명창대회에 출연해서 공연한 기록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실제로 박종기 선생님의 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박종기 선생님이 어떤 음악을 했는가는 거죠. 박종기 선생님 말 그대로 대금산조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기악산조 양식을 확립했어요. 오늘날 대금산조 장단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진양조. 그러니까 이제 산조는 느린 장단부터 시작해서 빠른 장단으로 가서 끝나는 그런 음악이 되잖아요. 진양조. 진양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자로 쓸 때는 되게 다양하게 써요. 뭐 나갈 진자에 벼장자를 쓰기도 하고
나라 진자에 벼장자를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는데 그거는 한자로 그냥 도금을 쓴 거지 뜻이 아니에요. 긴양조입니다. 긴 장단이라는 소리예요. 진양조. 중몰이. 가운데 템포로 몬다는 얘기죠. 중중몰이. 그거보다 더 좀 빨리 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진몰이. 그 다음에 휘몰이. 그죠? 아주 휘몰아치는 거예요. 우리 용어는요, 우리 한자말로 우리 말을 그냥 한자를 빌려다가 쓸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 도돌이 아시죠? 도돌이. 풍류음악 중에 도돌이 있습니다. 도돌이는 우리가 환립이라고 한자로 쓰거든요. 근데 그걸 도돌이로 풀어 쓴 거예요. 웃도들이, 아랫도들이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이제 음정 차이거든요, 연주를 할 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위다, 아래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독특하게 얘기합니다. 가곡에 만중삭대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건너온 정과정곡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가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만대업이 있고 중대업이 있고 삭대업이에요. 근데 만은 느린 거고 삭은 빠른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은 낮은 거고 삭은 높은 거라고도 해석이 돼요. 우리가 웃도들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까 제가 도들이가 웃도들이 아랫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웃도들이를 부르는 한자 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삭대엽이에요. 삭이 위라는 뜻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소환립이라고도 해요. 삭환립, 소환립, 윗도들이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자로 자주삭자하고 한자로 적을 소자하고 그게 다 웃도들이에요. 이게 어찌 가능한 거죠? 그게 우리말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삭대업을 자진대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삭자는 잦는 거예요. 잦는 거. 그거를 또 세환립이라고도 해요. 소환립, 세환립, 삭환립이 다 웃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세나 삭은 다 잦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진, 잣. 그래서 그거를 빠른 걸로도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높다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리말을 잘 알면 우리의 또 문화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여담인데 우리가 대금의 그런 그 청에 관한 문제를 보게 되면 악학계범에 칠지라는 게 있습니다. 악학계범 칠지를 보면 대금을 어떤 구멍에서 그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1지, 2지, 3지, 횡지, 8조, 그러니까 우조, 8조, 막조라고 돼 있어요. 근데 1지는 첫째 가락이에요. 그죠? 2지는 둘째 가락이에요. 3지는 셋째 가락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8조와 막조는 뭐냐는 거죠. 8조는 팔팔한 조란 얘기예요. 막조는 막막한 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막막하다, 팔팔하다 얘기 쓰잖아요. 그게 다 음악 용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 용어들을 잘 이해하면 또 우리의 일상 문화도 이해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금산조의 창시자 기약산조의 정립에 기여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진양조, 중몰이, 자진몰이로 이어지는 대금산조의 패턴을 박종기 선생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산조는 신반곡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반곡은 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중몰이로 연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중몰이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중중몰이라는 장단은 뒤늦게 만들어진 장단입니다. 중몰이를 좀 빨리 몬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자진몰이랑 유사해요. 심지어는 오늘날 연주하는 산조도 느린 자진몰이 장단은 빠른 중중몰이 장단보다 늦습니다. 빠른 중중몰이가 느린 자진몰이보다 더 빨라요. 원래 자진몰이는 중중몰이보다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빠르기가 사실은 가변적인 거거든요. 근데 박종기 선생님이 산조를 만들 때는 진양조, 중무리, 국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진무리 형태로 짰는데 나중에 중중무리는 이제 확대돼서 오늘날 같은 산조가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원형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 문화재 지정할 때 전형을 따지잖아요. 대금산조의 전형을 만드신 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진도아리락 창작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농부곡, 세타령, 봉장취 등 작품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대금독주곡, 그거는 결국은 대금독주곡 확립과 대금의 표현력을 증대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 퉁소나 풀피리 뿐만이 아니라 장고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음을 유성기 음반을 통해서 증명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금산조 계보예요. 박종기 선생님 계시기 전에 진도에 이씨라는 사람이 산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도 한숙구라는 사람, 이분 또 가야금의 명인이에요. 근데 그 아래에 한수동이라고 있는데 이분 요절하셨죠. 근데 한수동이 또 한주한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한숙구도 신방곡을 하고 있었을 거고 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앞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박종기가 1930년대 완전히 대금산조를 확립을 하고 나서 한주안에게 이어지는데 한주안은 이미 이 위의 음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주안 선생은 또 한일섭이라고 아쟁산조의 최고의 명인하고 같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음악을 만드는데 다른 산조 연주자들의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생강, 소영석으로 이어지고 박종기 선생의 음악을 받았다고 하는 김광식 선생님인데 이분은 경기대금의 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음악을 하더라도 박종기식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쭉쭉 계면조 일관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하셨습니다. 강백천 선생님, 박종기 선생님이 소리더듬의 산조, 강백천 선생님은 신하이더듬의 산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강백천 선생의 음악도 대부분 소리더듬입니다. 실제로 음악을 보면 산조라고 하는 거는 신방곡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판소리, 그 다음에 봉장취, 민요, 잡가 뭐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집대성된 음악이기 때문에 이 강백천 선생님은 주로 육자배기 토리의 계면조, 그러니까 육자배기 토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토리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서 토리. 토리를 어떤 분은 툴이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분들은 투라고 합니다.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최근에 백낙준 선생님 풍류보를 하나 발굴을 했는데 백낙준 선생님 투리 그리고 백낙준 가락을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이보영 선생님은 토리를 가지고 전체 한국 민요를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이나 서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민요에 나타나는 선법, 음조직 체계를 경서토리라고 하고 경기 지역은 경토리, 서도 지역은 수심가토리, 그 다음에 이제 이 태백산맥 줄기 따라서 이동 쪽으로는 메나리토리,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이남 지역으로 이 전라도 지역과 충청도 서부, 그 다음에 한강 이남 쪽은 우리가 육자배기토리. 그래서 육자배기토리는 다 잘 아는 진도아리랑의 스타일로 부르는 것이 육자배기토리예요. 그래서 이 강백천 선생님은 주로 이제 육자배기 그 토리 중심의 계면조 음악을 많이 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신화의 풍의 음악이다, 신화의 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박종기 선생은 판소리적인 그런 그 폐계 성음을 많이 활용한 그런 음악들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던음이라고 하는데 강백천 선생님의 음악은 김동식 선생님. 이 김동식 선생님 이제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성음이 끝내주십니다. 뭐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는 체계들. 전홍련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추산이에요. 전추산, 추산 전용선, 홍련이라고도 하고요. 이분의 가락은 편재준한테 이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김동표 선생님이 편재준의 가락을 봤는데 편재준 선생님은 말년에 아편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눈이 안 보이세요. 근데 김동표 선생님이 배우셨는데 편재준의 가락은 다 까먹고
강백천류를 이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됐다가 이 김덕표 선생님도 돌아가셨죠. 이충선 선생님 나름대로 이제 대금산조를 짰다고 하고요. 방영현도 경기 명창입니다. 최옥삼은 북한에서 대금산조의 판을 짰죠. 그래서 여러 명의 대금산조 연주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대금산조에서는 박종기다. 그러면 박종기 선생님이 제일 처음 취입했다는 중몰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합, 그죠? 네, 요거 더 듣고 싶죠? 들을 게 많아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이 6개의 구멍인데 손으로 이렇게 막습니다. 이거를 거의 치듯이 때리는 거예요. 이걸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거죠. 이런 음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테크닉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지? 어떻게 이 가락을 짰지? 기절할 노릇이죠. 지금 되게 빠르잖아요. 요 시기는 장단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듣고 너무 빨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녹음 속도가 이상해. 근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당시는 딱 표준화된 녹음 속도가 있습니다. 78회전. 1분에 78회전 돌아가는 턴테이블에 놓고 재생을 하면 딱 제 피치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축음기로 재생을 할 때는 속도 조절 레버가 있잖아요. 그걸로 조절해서 음도 낮추고 음도 높이고 속도도 빠르게 하고 그러는데 딱 정확하게 재생된 음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했어요. 그 다음 거. 네. 요거는 이제 5K 유성기 음반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5K판은 적반입니다. 지금 요게 하얀색 판이 국거리라고 써 있는데 하얀색은요, 프로모 음반이에요. 요즘 옛날에 LP 보면 라디오 방송국에 PR 해야 되고, 그리고 PR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홍보판.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는 빨간색 판입니다. 그래서 음반 회사에서 색깔을 빨갛게 만들거나 색깔을 파랗게 만든 판에다가 취입을 했잖아요. 그거는 너는 스페셜한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왔던 개정식이라고 바이올리니스트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유성기 음반을 취입을 하면서
자기는 콜롬비아에서 음반을 취입할 때 검은색 보통판에는 절대로 취입 안 한다. 파란색 청반에다 취입해야 된다. 이래갖고 막 우겼대요. 현재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고의 예술가를 대우할 때 스페셜한 색깔의 레이블을 붙여주는데 박종기 선생이 이 판은 적반입니다. 요건 이제 프로모고 오케에서 적반은 최고의 예술가를 대접해준 판이었어요.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요거 이제 국거리 자진몰입니다. 저 장면에 있는 사람이 김종기예요. 가야금 연주하는 사람이 김종기. 요 가락이 엄청 연주하기 어려운 가락이에요. 이 저음부터 고음까지 막 왔다 갔다 기가 막히죠. 네, 여기까지만 듣죠. 천재입니다, 천재. 요 음반에 다 있으니까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요게 이제 공개 안 된 음원입니다. 이 밀리온이라고 하는 음반 회사가 고라이라고 하는 음반 회사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고라이라도 음반이 나왔고 밀리온으로도 나왔는데 제가 이 발굴한 겁니다. CM 아마 조선 밀리온반 821번 음반인데 진양 언몰이에요. 이 장단 너무 이상하잖아요. 진양이면 진양이고 언몰이면 언몰이지. 어중몰이라는 장단이 있죠. 어중몰이는 뭐예요? 자진진양을 얘기하죠. 2소방 6박자짜리. 근데 얘는 전혀 색반 못 들어본 음악이에요. 그 장단 이름이에요. 이런 게 존재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6. 진양조예요. 네, 여기까지 듣죠. 너무 절절하죠. 박종기 선생님 남긴 음반 중에 제일 절절하게 연주한 음반입니다. 이 음반 뒷면이 농부곡이에요. 농부곡인데 음반을 시작할 때 농부곡 올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종기 선생님의 목소리가 담긴 음반이 남아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농부곡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농부곡이 명창들이 부르게 되는 그 차원이 되니까 결국 이제 남도 잡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농부곡을 부르게 되잖아요. 이 농부곡이 이제 농부곡이 있고 농부가가 있고 자진 농부가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화중선이 불렀는데 여기 대금이 박종기 선생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국악음악박물관의 노재명 관장이 올린 영상이에요. 박종기 대금이에요. 남도잡가 농부가 이화중선 대금 박종기 장고 이흥원 그리고 40030 30번째 판 그리고 20711 녹음번호 다 읽을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 네. 요건 뒷면 레이블입니다. 자진 농부가 노래가 시작됐는데도 안 나오고 지금 대금 독주하고 있잖아요. 이제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최고의 여름명창 이화중선. 네. 대금 나오죠 다시? 다시 또 독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금 독주를 뽑아내고 자기식으로 조금 변형시켜서 농부곡이라는 음반을 취입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진도아리랑이에요. 요거 진도아리랑이 이제 빅타에서 한 번, 리갈에서 한 번, 오케에서 한 번, 3번 취입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리갈판입니다. 리갈도 콜롬비아예요. 여기 로고 보면 콜롬비아잖아요. 그리고 리갈이라고 썼는데 이건 콜롬비아의 대중보급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색이라고 해서 최고의 예술가로 대우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김소희, 신수, 아까 박종기가 대금만 좀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 여기 1982년 당시 80일 진도읍내 박석주 선생님이 증언한 건데요.
90년대 초반까지 진도아리랑은 정리된 장단 없이 진양, 자진, 중무리, 중류무리 등 두서없이 부르고 가사 후렴도 각양각색으로 부르던 걸 최상준, 박진곤, 박종기, 허자선, 박경준, 박석주 이런 분들이 예기조합 신청해서 예기조합을 설립했을 때 그때 정리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어떤 아리랑이라고 부를까 하다가 호남 아리랑 아니야, 남도 아리랑 아니야, 진도 아리랑으로 하자라고 했다는 이런 그 증언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이제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1930년대에 진도 아리랑 음반이 3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김소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증언한 거 보면 박종기 선생이 그 배를 타고 취입하러 가는 그 배 안에서 같이 맞춰볼 때 이 음악을 이렇게 구성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도 아리랑의 완성자는 박종기다. 보급 발전에 기여한 자가 또 박종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 박종기 선생님 새 음반에 다 관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종기 선생님이야말로 진도 아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고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금 들리죠? 좀 다르죠? 네. 아라리까 난데 이러고 종지하잖아요. 원래 따라따라띠라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따리띠라리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도 이걸 듣고 그러니까 이제 해방후에는 다 라로 끝나는데 이건 미로 끝나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라로 끝나는 그 선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미로 끝난다는 게 너무 독특하다. 그래서 진도아리랑 이 정립에 박종기 선생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게 이제 봉장취입니다. 봉장취는 아까도 고니타령, 기러기타령, 뭐 봉황곡, 봉장추, 봉장취 다양하게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고니타령이고 기러기타령이냐 그러면은 고니 한 쌍하고 기러기 한 쌍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남자 부부가 있는데 남편 막 놀러 다니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부인이 자꾸 말리잖아요. 이제 암기러기하고 숫기러기하고 같이 노니는데 이 숫기러기가 계속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포수가 와요. 총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들을 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숫기러기가 그 암기러기의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막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포수 온다 그러고 암기러기가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상황을 음악으로 하는 거예요. 저기 숫기러기 옵니다. 그리고 막 숫기러기 오는 거를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포수가 오잖아요. 놉니다. 이러 포수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포수가 오는 걸 또 형상화해요. 음악으로. 그다음에 포수가 총을 빵 쐈습니다. 그러면 픽 하고 대금으로 소리를 내면서 기러기가 맞아서 죽는 그런 거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러기라고 하는, 그 다음에 곤이라고 하는 새는 뭐예요? 새 중의 새 아니에요. 새 중의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새들이 조문으로 와요. 그러면
무쇠들이 조문 오는데 올시다. 그리고 이제 조문으로 오는 걸 또 대금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풍각쟁이 음악이에요. 그들이 이제 구술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 그 말은 빠지고 그 새들이 노는 장면만을 가지고 장단에 붙여서 음악을 만든 것이 봉장취예요. 그래서 그 봉장취를 강태홍 선생하고 같이 한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무슨 장단이에요? 땅, 딱딱, 쿵, 딱딱. 엄머리, 그죠? 땅, 띠띠. 띠리리, 띠띠. 들을 게 또 있어가지고 시간은 다 와보고. 네, 요거 이제 춘향 찬화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소리 반주도 이제 박종기 선생님이 많이 담당을 했다. 그 중에 하나로 춘향 찬화가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태석도 하고 박종기도 하고, 그죠? 음질이 안 좋습니다. 나무골 오입쟁이. 봉장취를 불러놓고 그러죠? 아까 네. 이제 합주가 나오는 거예요. 봉장취. 이제 나오죠, 박종기. 네. 네, 요거 여기까지 들을게요. 봉장취를 불러라, 임방울이 이렇게 부르니까 합주가 나오잖아요. 요 음반을 이생황 선생님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장취를 짜실 때 요 가락을 많이 쓰셔서 띠레라 띠레리레레 따디레라 띠레리레레 띠리 띠리리 띠라 띠리레리라 띠레리레 요 가락. 그래서 봉장취적인 느낌, 아주 화평하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그런 느낌의 음악인 거죠.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조 반주도 했다, 박종기 선생님이.
요거는 고영태의 평시조를 반주한 건데, 아까 고영태는 영재시조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고, 콜롬비아의 최일원이라는 분도 시조를 취입했는데 그분은 완재시조를 대표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종기 선생님이 영재시조와 완재시조를 대표하는 분의 시조 반주를 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녹양이 천만사,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시가 너무 시조가 좋지 않아요? 네. 그 푸른 버들가지가 천만 살에도 가는 춘풍을 잡아 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는 님을 어떻게 잡겠어요? 네. 요 대금 반주입니다. 네, 잡아매는 데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네, 마지막 음원으로 들을 것 같은데 요걸 이보영 선생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고음반연구회에서 한국음반학이라고 하는 저널을 내고 거기에 정악곡 유성기 음반들을 모아갖고 낼 때 이보영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박종기 선생과 김계선 선생이 같이 연주한 음반을 꼭 넣자 해서 이렇게 음반이 나왔던 것 중에 일부인데, 박종기 선생님이 풍요 음반을 취입한 적이 없는데 이게 유일한 겁니다. 여기 단소로 같이 음악을 취입했던 김계선 선생은 이왕지 가학부의 최고의 대금 명수였는데, 김계선 이전에 김계선 없고 김계선 이후에 김계선 없다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예술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김계선 선생의 제자인 김성진 선생님이 오랫동안 인간문화재로 대금을 부셨잖아요. 근데 김계선 선생님이 단소를 부시고 이 박종기 선생님이 대금을 가지고 타령을 연주하는데, 오늘날 국립국원에서 연주하는 타령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타령입니다. 박종기 선생이 연주하는 이 진도식 풍요, 이게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음반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여기 보시면 단소 김계선이잖아요. 대금 박종기 선생이고 가야금 오태서, 그리고 이것도 옥회 적반에서 주입된 겁니다. 옥회 적반은 음반 번호가 3만 번부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금이 뭐죠? 바이올린. 소재금이 바이올린이에요. 중국에도 샤오테친이 바이올린이에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질이 너무 안 좋아요. 완전 느낌이 다르죠, 타령이. 간결하고 딱딱 끊어주죠.
여기까지 제가 음원을 여기다 다 드리고 가니까 듣고 싶은 분은 음원 3개 다 진양 언머리 그 다음에 요거 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요게 이제 제가 냈던 해설을 썼던 한국고음반연구의 명익명상 선집의 대금퉁서 풀필이 명인 음반이고요. 요게 이제 박종기 선생님. 요 분이 풀필이의 대가 강춘섭 선생님. 요 분이 한주환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박종기 선생님 사진을 없앨 수가 없다. 박종기 선생님. 그래서 조선중앙일보의 사진을 찾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경성일보를 뒤졌습니다. 경성일보는 매일신보,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관보라고, 그러니까 친일 기관지죠. 기관지 매일신보가 한글로 되어 있다면 경성일보는 일본말로 되어 있는 신문입니다. 그걸 계속 뒤졌어요. 그랬더니 조선음악을 오후에 8시부터 전국에 중계하는 라디오 방송 소개에 박종기 선생님 상반신이 딱 나온 거예요. 얼굴을 알았기에 찾을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박종기 선생님의 상반신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박종기 사진인데,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이제 저랑 되게 친한 선생님인데, 야, 진원아, 너 박덕기라는 사람 아니야? 대금 보는데? 그런 사진이 있어. 네, 선생님? 박덕기가 누군데요? 그런 사람, 대금 보는 사람 저 모르는데요?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경성방송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진집을 냈는데 거기에 이 사진을 실어놓고 박덕기 이렇게 쓴 거예요. 종자를 이렇게 잘 보면 덕으로도 이렇게 그런 또 심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박덕기라고 쓴 거고, 요거는 우리가 언젠지도 나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김종기 선생과 박종기 선생이 같이 봉장취를 하는 거겠죠. 합주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경성방송국 녹음실에서, 방송실에서 박종기 선생과 김종기가 대금과 가야금으로 합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서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딱 보고 그때 환호성을 만세를 불렀습니다. 박종기 선생님의 사진을 드디어 찾을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제가 2007년에 박종기 평전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렇게 그 사진의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박종기 선생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언제 돌아가셨느냐? 이것도 오리무중이었어요. 어떤 분은 47년에 돌아가셨다고도 하고. 근데 경성방송국에서 방송한 게 1941년 7월 13일 날까지도 방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녹음 방송을 안 했어요. 물론 유성기 방송은 있었습니다. 이제 백낙준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백낙준 선생님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검은고 산조 한바탕을 음반을 틀어줬어요. 전국에 중계할 때 음반을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음반을 틀어줬다고 하면 음반 방송이라는 걸 명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대금 독주 산조 봉장취를 박종기 선생님이 했다는 거, 요때까지도 대금을 아주 열심히 부셔온 거죠. 근데 호적에는 41년 10월 30일 오후 2시에 사망한 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긋남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돌아가셨을 때 바로 사망 신고를 했을 테니까. 그래서 41년에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이제 41년에 결국 여러 명인들, 여러 이제 이 증언이죠. 하대남 씨나 박병주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 다음에 김덕수 선생님이 또 장례를 치렀다고 하니까 그런 증언을 따르면은 이제 원래부터 이제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각혈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폐와 관련된 질병이 있었을 것 같고, 이제 요양차 돌아오셨는데, 완도 가본 적 없다 그러니까 완도 성운수가 가서 기생들 데리고 가서 같이 음악도 듣고 노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때 기생들이 춤추고 있는데 박종기 선생님 대금을 불다가 대금 끝에서 피가 툭툭 떨어졌다. 그러니까 대금을 부시다 돌아가셨다. 혹은 대금 산조를 연주하는데 각혈을 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이제 서로 교차가 됩니다. 근데 뭐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금을 손에 쥐고 돌아가신 건 맞다. 그래서 박종기 선생님이 평소에 유언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나를 묻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무덤 자리에 선생님을 모시고 갔더니 꼭 잡고 있던 대금을 손에 놓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기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대금에서 시작해서 대금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었나 싶고, 저는 이 진도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섬의 제일 보배 중에 하나가 박종기 선생님인 것 같고, 오늘날 대금 산조가 세계인에 주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생황 선생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금 산조를 연주할 때 감동하지 않은 외국인이 없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그거의 전형을 만드신 대금의 명인 박종기 선생님은 전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늦었죠. 우리가 박종기 선생님을 저도 2007년에 이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우리 진도 여러 어르신들이 너 도계리라고 없는데 왜 도계리라고 썼냐, 심계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탄한 것들을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책을 정말 수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보충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찾은 자료도 고치고, 통계도 다시 내야 되고, 이게 좀 시작인가? 이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더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걸 다 디지털해서 진도 사람들,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세계인들이 다 들어야죠. 박종기 선생 음악을 듣고 느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작업도 저도 계속 해보고 싶고, 일단 자료 발굴 먼저 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들은 좀 찾아 나가고,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2시간 넘었는데,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